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오랜만에 모시죠. 호소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모시고 일본 경제 상황 또 일본의 현재와 미래 뭐 이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요. 일본 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잘 사는 나라. 네. 전자제품을 비롯한 세계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 네. 그랬는데 요새 일본을 가본 분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물가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죠. 물가가 너무 싼데 또 과거만큼 잘 사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장기 불황 겪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결과인가요? 아무래도 예. 1991년에 예. 그때 바블 경제가 예. 붕괴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에 리만 쇼크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예. 그 합의는 일단 초임금이라고 해도 저임금이요. 예. 많이 전리해고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한 합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그때 전리해고를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본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만큼은 많이 안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일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저임금에 합의를 한 거죠. 아, 예.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중국의 예. 값싼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 예. 그 값싼 제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갔습니다. 인위적으로 억눌렀군요. 예. 제품 가격을. 예. 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했기 예.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뚤어진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었고 거기서 타겟이 된 것은 바로 인건비였던 거죠. 예. 그래서 월급을 올리지 않고 그리고 투자, 예. 소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업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은 뭐 한국의 삼성이 세계에서도 최고로 소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니가 10분의 1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돼버려 가지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내부 유보라고 해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예. 회사 안에 돈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리만 쇼크 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증력이 가시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어떤 불황이나 리만 쇼크 같은 그러한 증력이 오를 때에 그러한 내부 유보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비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도 많이 주지 않고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설비 투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건비,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눌러 온 것이 이 어떤 장기 불황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월급이 조금 높아지면 이게 많이 사지 않습니까? 많이 소비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억제되었고. 일본 사람들의 성격으로서 저축을 많이 하는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질이 원래 저축을 많이 하시죠, 일본 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사실 현재까지 즉 일본 엔화를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많이 찍었으니까 금방 인플레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2% 인플레를 목표로 쭉 세웠는데 한 번도 2% 인플레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뭐 원자재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발표가 됐거든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가 3.5%. 이건 엄청나게 올라간 곳입니다. 다른 전 세계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일본은 아직도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지 않군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근데 대신 월급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물가가 상당히 일본에서 올라갔다. 아, 월급은 예, 그대로 동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니까, 예. 오히려 1995년을 기점으로 할 때는 예. 그때가 그 막 원으로 말하면 그 평균으로 예. 일본의 그 일본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4,80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연봉이요. 연봉. 예, 예, 예. 그냥 완전 평균으로 예, 해서. 예. 근데 2020년에 예. 평균이 4,300만 원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그럼 25년 거의 30년 동안 예, 올라가지 않는 거죠. 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예. 마이너스이고 그래도 물가는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예, 실제 소득은 굉장히 줄었다고 봐야 되는군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쭉 있었다. 그래도 여러 면에서 일본의 물가가 싸기 때문에 견딜만 했는데. 예, 그러나 요새는 예. 아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었군요, 일종의. 네. 임금을 억지로 억눌러서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네네. 그 중국 가격. 근데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 전략에서 비롯된 어떤 실패다 이렇게 네, 볼 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작용 중 하나가 그래서 굉장히 임금을 많이 주는 외국 기업으로 인재가 유출된다라는 것이 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시작됐습니까? 예. 예.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그 외자계 기업 일본 안에서도 예. 그런데 취업을 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중국계의 파웨이라든가 예. 그런 데가 예를 들면 소니의 기술직으로 예. 들어가면 26만 원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60, 초봉이요? 예, 초봉. 예. 초봉이 예. 그 정도입니다. 예. 그거는 뭐 20년 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예. 네, 그러나 파웨이의 일본 도쿄 지사에 취업을 하면 66만 원 주는 것입니다. 거의 몇 배인가요? 두 배는 두 배 반 정도. 예. 2.5배. 예.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중국에 예. 그 가서 월급을 받게 된다면 140만 원 준다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예. 아무리 일본이 좋다 하더라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특히 그 유명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은 외국 기업을 무조건 선호하는군요. 예를 들면 그 동년대학이라든가 막 여기 그 서울대 졸업생들은 거의 미국 쪽에 막 거기는 막 중국보다는 그 미국계의 컨설팅 회사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투내가 유출되는 사태가 사실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임금을 억누름으로써 경제가 안 돌아갔고요. 네네. 또 물건값을 인위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근데 임금이 낮다 보니까 살 능력이 사람들이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가라앉았고. 예. 그다음 최근 나타나는 문제는 인재 유출의 문제가 또 심각하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한국의 경우에는 그걸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엔조잖아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요인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채권 금리를 묶어버렸죠. 예, 그렇죠. 제로에. 그런 장기 채권.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사실상 여러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금리를 제로 금리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장기 채권은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본의 법은요. 장기 채권 그러니까 10년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묶어버렸죠. 제로에 거의 가깝게. 그러한 법을 일본은 제정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미국 채권을 일본 채권을 팔아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또 그렇다면 엔조가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또 뭐 저는 그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일본이. 네, 한국은
중앙은행의 예. 금리를 쭉 그 미국 따라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거는 뭐 기본입니다. 예. 올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일본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안 올리고. 예, 그거는 지금 그 크로다 존재라는 예. 그 이른 존재, 예. 일본은행의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죠. 예. 일본은행의 존재 임기가 예. 내년 4월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는 바뀌지 않을까. 아. 지금 그 존재가 아베노믹스를 주도한 예. 사람이고 예. 아베 전 총리하고 함께 제로 금리 그리고 계속 그 엔화를 지고내는 예. 그러한 금융 완화를 예. 주도한 사람인데요. 예. 네,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금리를 그 여러 금리가 있는데 올려버리면 이게 그 도상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아진다. 그런데 이게 걱정은요. 제가 이렇게 자료 보면 억누르다 갑자기 터져버리면 그 어떤 그 데미지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씩을 하려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까지 또 참으면 그때는 다른 나라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상황인데 그 충격파가 세계에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일본이 큰 나라니까요, 경제적으로. 예. 그 일본이 사실 1991년에 예. 그때 그 바블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바블이 터진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30년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 일본 중앙은행의 반성이라고 할까? 그것은 너무 금리를 급속히 올렸다. 아, 예. 그게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버블이 터질 때. 예. 아,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아예 거꾸로 아예 법으로 막 묶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도 0.25%였어요. 아, 예. 그것을 그래도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그 처음은 3% 정도 있었던 중앙은행의 금리가 그 순식간에 6%까지 갑니다. 예. 그것으로 바블은 일단 거졌지만 여기저기서 도상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계속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는 것도 생기고 네 그때 사실 일본도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세계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기타 나라가 일본의 사례를 많이 좀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함부로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리면 일본 같이 된다. 이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한 그 이상한 모범이 된 나라라는 조금 그 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계속 그 달아가서 올려다 보면 다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군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 지금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임금 억제 정책은 정말 어떤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했어요. 임금. 그러니까 먼저 그 유보분을 너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은요. 투자도 안 하니까. 투자도 안 하고 또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재 투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투자하여서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기업의 환경에 많이 투자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좀 약간 침체돼 있는. 침체되고 있고 좀 그 옛날에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대로 좋아합니다. 안티크한 거 좋아하고. 네, 그거는 그냥 문화로는 괜찮지만 경제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일본을 어떤 교훈으로 삼는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절하게 올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본으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예. 할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적절하게 예. 올려야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예. 일단 세계적인 임금 구조에서 그러니까 상위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네, 그것이 하나의 국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임금을 올리는 것이 국가의 힘이 된다. 힘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2015년에 일본하고 한국의 임금이 그래서 역전됐나요? 물가까지 고려한 그러한 DGP 이 부분에서 역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역시 국가의 경쟁력으로 세계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여러 평가하는 평가 무디스라든가 그런 데서 국가 평가에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적절한 임금 인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리고 네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일본은 네스가 70%의 국가인데 임금을 동결했다 혹은 하강시켰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충격적이네요. 25년 전 거의 30년 전의 임금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리만 쇼크였다고 합니다. 리만 쇼크를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그러한 괜찮은 기업도 리만 쇼크 다음에 2008년도에 수익은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요. 그게 일본에서는 미래를 조금 크게 예측하는 그러한 애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힘이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좀 있기는 하는데 그때는 전혀 그게 효과적으로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리만 쇼크로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내부 유보분 그러니까 아베 지금 그 트라우마가 다시 또 일본을 침체에 몰아넣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군요. 현재가 또 2년간의 팬데믹 상황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없는 일본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키시다 일본 총리는 내부 유보분을 투자라든가 인건비를 올리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을 몇 프로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감세 혜택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업들이 안 올리나요? 왜 안 올리나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요, 그거는 기업의 마지막에 경영에 총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러한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총리는 그냥 말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올렸다가 손해 보면 우리만 손해지 뭐 이런 건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키시다 총리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히 임금을 억누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리길 겁을 내는 거군요. 여전히. 소비 투자도 필요 없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비를 재신으로 바꿔야만이 계속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쓸 수 있는 만큼 쭉 쓰는 거예요. 끝까지 감가상각이 다 될 때까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제조 임금이 지방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40개 정도의 일본의 도도부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체가 제조 임금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도쿄가 가장 비싸고 최저임금이요. 최저임금. 도토리현이나 시마네현에 가면 또 오키나와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도쿄의 본사가
요새는 그 해외에 예. 권장을 만들지 않고요. 예. 그런데 근대적으로 그쪽에 권장을 예. 그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낮은 임금 구조라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해요. 그렇게 해야 제품을 낮게 만들 수가 싸게 있다. 만들 수 있으니까. 싸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 가격 값싼 나라가 됐는데 네. 그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일본에도 어린이들이 예. 산다이 프르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요. 예, 예. 예, 왜 그러냐? 예. 그 옛날에 과자 예. 지금 그 가격은 똑같다. 예.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 아하, 예. 그런데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유지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군요, 일본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보관지가 너무 고져가지고 공기 많이 들어가고. 예. 내용상 예. 굉장히 적어졌다. 그거는 확실하게 그러한 예.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른이 된 예. 그 전년들도 예. 10년 전하고 지금 다르다. 과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을 계속 낮춰서 가는 게 옳은지, 예, 라는 것이 상당히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을 억눌러 온 것이 굉장히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사실 그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2%의 예. 그 인플레를 예. 계속 매년 예, 만들어 가지고 목표를, 예. 그렇다면 그 2% 정도의 또 임금도 인상할 수 올라가야겠죠.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네, 그러나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업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있었어요. 아, 그럼 노동자한테 그 남는 돈을 안 줬군요.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건전하게 분배를 어떤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논리는 아니 그 위기가 올 때 그 우리는 그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그러니까 또 IT 개혁에도 실패를 했죠. 일본은. 일본은 차인 존신이라는 그러한 그 아직도 옛날에 도장 쓰나요? 이렇게 손도장 같은 거? 손도장이라기보다 도장 아직 많이? 그 사인 문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은 아직 기본적으로 도장입니다. 아직도 종이 문서 많이 쓰고요. 이게 팩스로 계속 쓰고요. 아, 팩스들 아직 씁니까? 네네. 프로피 디스크도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게 많이 나왔는데. 예. 네, 뭐 프로피 디스크를 쭉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과거의 어떤 그 관행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군요. 예, 집착이라기보다 개혁을 사실 코브를 한 거죠. 왜냐하면 20세기에 성공한 일본이라는 그러한 그 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 저는 플로피 디스크 쓴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쓰는 거는 그냥 과거 어떤 전통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플로피 디스크 많이 씁니까, 그걸? 플로피 디스크를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쓰고 이러나요?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그 진짜 하는 목소리 혹은 비판하는 목소리 양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 동의는 안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예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프로피 디스크가 지금도 보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사회에. 네. 그거는 그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가 저 젊은 친구들은 뭔지도 모를 텐데. 플로피 디스크 알아? 뭐 저도 그 옛날에 논문이라든가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보관용으로는 그 있지만 그것을 그 다시 꺼내서 뭔가 새로운 논문이나 문서로 거기에 집어넣는다라는 것 절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플로피 디스크 한 장도 없는 분들이 아마 90% 넘을 걸요. 아마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 또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이 왜 어떤 구조적으로
가격이 싼 나라가 됐는가? 네. 경쟁력을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오늘 원래는 이 부분하고 지소미아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그건 이슈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말이고 해서 네. 지소미아 문제나 한일 군사협력 같은 데 한국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 교수님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